제가 여기 발표를 왜 초청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년 전에도 여기 이제 포럼 할 때 같은 내용의 포럼에 이제 토론자로 이제 왔었거든요. 그때 오늘 이제 이승학 과장님이 했던 주요한 이야기들이 그때는 논의가 나왔었고, 이제 역사적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때는 대략적으로 한 70년 정도를 하자. 70년 정도 아마존 해방 이후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걸 하자. 이게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추진되었던 것이 2년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일제시기 전공자이면서 조선총독부 쪽의 자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뭐 대전본청뿐만 아니라 성남의 나라기록관, 세종 지금 바뀌었지만 대통령기록관, 부산, 서울 거의 다 자료를 풀어다니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의 뭐 이모저모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일단 초청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들으면서도 일단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이승학 과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두 가지 안 중에 저는 첫째 안을 사실 지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 자체보다도 실제로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록물 관리자 또는 국가기관 아니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다르게 실제로 기록을 이용해주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에서 부딪히게 되는가, 그런 쪽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료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히 보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기록물을 비롯한 일제시기 전에 생산된 자료물은 한국 근현대 연구에 기대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주로 신문이나 잡지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조선총독부 정책자료뿐만 아니라 총독부가 생산했던 수없이 많은 기록물 중에 근대사나 현대사를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한때 해방 직후 일제가 주요 자료를 모두 태워버려서 국가기록원에는 쓰레기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한 20년 전에는 진짜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보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기록원이 꾸준히 이제 자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해서 해제집을 발간하면서 실제 그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를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도 더 자료를 쉽게 볼 수 있게 되고 그 자료의 가치를 알게 되는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연구가 조금 옛날에는 이제 민족운동사 중심이었지만 연구가 다변화되면서 기록원 자료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특히 뭐 근현대사뿐만 아니라 뭐 사회사든지 문화사든지 뭐 사회학, 정치학, 뭐 현대문학 연구자들까지도 요즘은 이제 기존의 신문 외에도 기록원 자료를 일차 한번 검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독립운동사의 무려 이제 판결문,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지배 정책을 알 수 있는 소속기관의 문서와 도면들 덕분에 연구가 상당히 일치월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이 대부분 자료들이 일본에 있어서 많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일본을 가야 됐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거의 다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총독부 기록물 보려고 60만 원을 들여서 한 3,000페이지를 복사를 했어요. 정말 그때 대학원생 때 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다 추적 가능하고 학습도 가능하거든요. 지금 옛날 그 자료 지금 글자가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보면 상당히 이제 연구 환경이 좋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술적으로 연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이게 또 뭐냐면 아까 이제 쭉 이야기했지만 그 자료는 비공개도 있지만 학술 연구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기존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새롭게 중요한 자료로 각광받게 되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발굴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공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적 자료. 그중에 한 대표적인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은 옛날에 학적부로 부르고 지금은 생활기록부로 부르는 이런 학생의 학교 일상을 기록한 자료들과 그다음에 이제 행영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와 역사 기록물의 가치 대립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갈까 하는 것이 제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학적 자료 중에서 이제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왼쪽의 책은 식민지 민족 차별의 일상사라고 해서 가톨릭 대학교 정현택 교수님이 작년에 내신 책입니다.
이 책 때문에 제 책이 묻혀버려서 좀 아시긴 하지만 이 책에 나오자마자 되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서평이 5개나 나오고 그 다음에 상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 해 학교에서 근대사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이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강경상업학교의 학적부를 완전히 분석한 겁니다. 이걸 분석해서 보정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들인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적부를 가지고 민족차별을 아주 실증적으로 3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이 업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책이 훌륭한 책이지만 개인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로만 모든 걸 데이터로 처리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띄어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보다 좀 정치한 사례 제시, 어떤 것들은 이걸 입체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개인이 드러나야 되는데 개인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든 그냥 한국인, 일본인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어떤 특별한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 시기의 차별의 실상을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하나 있고, 그 가장 뛰어난 실증 분석이지만 가장 또 약점이 뭐냐, 아무도 이 학적부를 보면서 검증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학자들은 반드시 연구 노트를 쓰게 돼 있어요. 실험 노트. 왜냐하면 내가 이 연구를 위해서 어떤 결과 논문이 나왔을 때 이 과정들을 다 쓰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누구라도 나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실험을 하게 되면 나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해서 결과가 같이 나오면 그 논문이 학문제로 평가받는 거죠. 역사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같은 데서는 주로 각주를 달아요. 내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 근거를 대고 있다 하게 되면 남들이 이 자료를 보고 야 나도 읽었는데 네가 해석한 게 맞는데, 아니면 너 잘못 읽었어, 해석 잘못했어,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큰 단점이 혼자 못 봤다는 거예요. 통계를 만들었지만 그 통계가 어떻게 조작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뭐 잘못 넣은 게 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자체가 매우 뛰어난 연구이지만 검증이 불가능한 연구다 하는 단점이 하나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 그러느냐, 이분도 이제 이 책을 쓸 때 개인적으로 강경상업학교 교장선생을 설득해서 내가 이름을 넣지 않고 모든 것이 수치로만 넣겠다 라고 해서 복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인적해 다 왔던 것이거든요. 그걸 다시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동의하면서도 동의하기 찝찝한, 저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평을 저는 못 쓰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되게 실증으로 되게 만드는데 내가 보지 못한 거를 쓸 수 없는 거죠. 학적보다 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 연구자들이 부딪히는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적부 접근이 어려움인데 이건 아까 뭐 다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사망자입니다. 뭐 조금 이제 생존자 있죠. 뭐 근데 그 생존자도 반드시 학교를 다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그것도 뭐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사망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살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연구를 위해서 공부 좀 옛날 했었는데 항상 전국의 기록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박물관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발행된 상품으로 발행된 교우의 회원명부, 동창의 명부 같은 게 꽤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열람시켜달라고 해도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는 거죠. 사실은 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니까 아까 쭉 나오고 참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인데 사실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인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국가기록원은 기록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법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것들이 현장에서는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것을 이제 열람실에 가서 신청했을 때 열람실에 계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분과 우리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서로 약간 언성을 높이다가 에이 틀어져서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다가 야, 별 하나 주고 이런 게 식당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를 보면 열람 자체를 불허하거나 일정한 서류를 갖추고 제한된 용도로 허용한다. 이건 아까 이제 마지막에 비공개에서 열람했을 때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하는 그 방식을 다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걸 뭐 정보공개 청구에서 얻어보기도 하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경우도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여러 항목을 이제 블라인드 처리하게 되는 거죠. 난 사실 이 사람이 이름하고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난 게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지워버리면 난 이걸 본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범죄라고 연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규정된 절차를 따라서 학적부를 수집하기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인맥으로 구해서 활용하는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그게 연구자의 능력. 어떻게 보면 자료가 우리가 알권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공개돼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학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 약간 뭐 다른 반대급부를 제공해서 얻는 이런 비공식적인 것들이 연구자의 능력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산한 성과를 학문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유족기에서 한번 공개되었던 물론 이제 버전은 다르지만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공개하는데요. 독립운동가인 이제 정태진 선생의 연희전문학 합작부입니다. 뭐 정태진 선생은 이제 조선의학회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사실은 이분 때문에 전체가 됐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뭐 사건의 발단 자체는 어이가 없게 시작됐는데 이분의 학적부를 제가 이제 작업을 위해서 좀 보게 되는데 학적부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존의 사람들이 뭐라 했다 하더라 증언들이 있는데 서로 이야기가 다 어긋나요. 안 맞아요. 그럼 그러려면 공적 기록을 봐야 되는데 이분은 연구는 열심히 하셨지만 자기 개인 기록은 거의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뭘 봐야 되느냐? 공적 기록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이분이 감옥을 42년대에 체포되어서 44년대에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함흥에서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함흥 쪽에 판결문이 없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국가기록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판결문들은 경성지방법원, 또는 경성복심법원,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만 생산된, 그 다음에 남쪽에서 생산된 판결문만 있지 이쪽에는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은 뭘 봐야 되느냐? 학적부를 봐야 돼요. 학적부는 보려고 하니까 이분은 또 경성고보, 지금 경기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아니죠, 중간에 중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적부도 없어. 아는 건 연희전문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이것도 이제 그분이 가족이 공개를 하지 않았으면 볼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확한 정보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생년월일,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느 학교 나왔는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이분이 원래 본명이 중득인데 태진이로 개명한 사실까지, 그 다음에 교파 어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생애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행위라든지 행동을 보여줄 때 이런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설들, 잘못된 정보에 의한 여러 가지 신화들만 남하게 되는 거죠. 그 신화가 뭐냐? 이 사람을 좋게 만드는 건 괜찮은데 그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풀려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근거하지 않은 것들. 그래서 가끔은 정확한 정보의 원천 이런 거 볼 때 이제 개인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가 필요한데 그것을 학적부가 가장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적 기록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뒷면에 이제 학업 성적이 나오는데 성적까지는 제가 일단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 잘하셨어요. 영어 아주 잘하시고 특별히 재밌는 거 보면 뒤에 밑에 이제 조선 점검 합격이 있는데 요즘 같으면 검정고시 같은 게 있어요. 이번에 이제 어떤 3.1운동 직후에 이제 경성고보를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연희전문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시험을 처음 들어갔지만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학교 검정시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분명히 제일 왼쪽 끝에 색이 전검 합격이라는 비고가 있는데 저것만 기록이 없어요. 조선 총독부 관보,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관보가 있는데 관보에 모든 합격자들이 명단 나오는데 이 정태진 선생이 합격했던 그 시점에 관보에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미스테리하긴 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관보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없다고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그걸 썼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맞추는 정보들이 따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경성고등공업학교, 뭐 서울공대 전신이라는 이제 경성고공의 김혜경 학적부입니다. 뭐 김혜경 여러분 잘 아시는 이상이에요. 이상도 뭐 이제 다 유명하기 때문에 뭐 웬만한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이상이 이제 동경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이 도쿄 사망했을 때 이상이 매독으로 죽었다 아니다가 학계에 논쟁이 있어요. 큰 논쟁은 아닌데
어쨌든 뭐 최근에 만나보던 이상의 이제 외손주가 한번 그것 때문에 동경에 가서 가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매덕이면 어떡하고 아니어도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하나의 작가의 생애를 구성할 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의 생활이 어떻게 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작품 세계에 어떻게 드러나는 걸 보려면 중요한 기록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뭐 이제 고등공업학교 오른쪽 보시면 보성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이제 수료한 상태들, 그다음에 보증인은 이제 백부가 이제 정보증인, 그다음에 이제 부보증인 지인인 신명균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한글학자 신명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개인의 정보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문인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대부분 그 문학자들이 학적부를 다 복사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가기 전에 이미 예전 학교에서 이 학적부들을 개별적으로 다 카피해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것들이죠. 이건 조금 상태가 좋은 버전입니다. 자, 이건 이제 김태준이라는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중문학자의 학적부의 뒷면이에요. 보면 경성제국대학, 지금 뭐 서울대학 전신이라는 그때 법문학부 소속의 이제 김태준인데, 김태준은 뭐 이미 학부 졸업 논문이 단행본 나올 정도로 뛰어난 학자였죠. 뭐 조선 소설사라든지, 최초로 경성제국대학에서는 한국인들을 교수로 쓰지 않는데 교수 직전까지 갔던 그런 뛰어난 학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하는데 정작 학적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공부했는지, 누구한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다 추정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들었을 것이야 라고 다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학적부가 공개되면서 누구한테 어떤 수업을 들었고, 뭐 근데 이때 그 수업에 이것뿐만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김태준이 학문적 배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들어서 어떤 내용을 하게 됐는가. 근데 다만 이 하나뿐만 아니라 이 제국대학의 학적부의 뒷면들, 이 수업에 관한 내용들만 다 모으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매 연도마다 어떤 수업을 누가 들었는지, 몇 명이 들었는지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도 뭐 대학은 이제 각자가 수강하지만 일제시기의 경성제국대학, 우리 지금 한 대학원 정도 수준 되는데, 여기는 뭐 학생이 한 명 할 때도 있고 두 명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수하고 1대1로 수업을 들어서 톡선생했는지 아니면 여러 명 같이 했는지, 이게 자체가 이제 학술 연구에서 매우 또 중요한 파트가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 정보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뭐 하지 싶은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특히 우리가 이제 일제 시기에 근대의 이제 지성사라든지 문화사라든지 학술사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라 자체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장되어 있으면 계속 자기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럴듯한 설에 의해서 또 다른 그럴듯한 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넘겨가겠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아까 정태진은 국악자이면서 독립운동, 김혜경은 이제 문인이고, 그다음에 김태준은 학자이면서 사회주의운동가라고 할 수 있죠. 이 학적부라는 것은 이제 생활기록부나 성적고사부, 신체검사표, 개성조사부, 재적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려요. 실제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학적부 형태의 그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적부는 한 인물의 생애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근데 가장 그리고 생년월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가가 국가부에 한 4만 명 정도 서원하고 있는데 생년월일, 생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요. 그냥 이름하고 언제 뭘 했다밖에 모르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재구성할 때도 학적부라든지 다른, 우리 지금 생년기록은 보고 있지만 생년기록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학적부가 가장 구성하기 좋은 자료다. 그 다음에 뭐 본적지 및 주소, 학력의 이동, 가족관계, 취업상황. 가끔은 이제 성실한 교사는 이 학생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다 적어놓아요. 근데 대부분은 졸업하면 안 써버리는데, 그래서 학적부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성적은 강의 기본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많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주소 정보를 많이 없애버려요. 사실은 이렇게 신청하면
이름을 놔두면 주소를 이제 블라인드 처리해 버리는데 블라인드를 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이제 결합을 한다는 건데 주소 정보하고 이름을 결합해서 어떤 거 다른 걸 특정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거든요. 전문가 중에서도 매우 못하는 건데 지금의 아무리 큰 현대의 데이터 처리를 잘하는 전문가도 옛날 주소를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구역이 다 바뀐 데다가 그 지번도 다 바뀌어가지고 사실 특정이 안 되죠. 마치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조선시대에 무슨 주소를 가지고 여기가 어딘가 딱 찾는 거 똑같아요. 이런 거 있죠. 저 강원도 양양, 읍내 여기서 이 사람 주소 특정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근대의 주소를 지금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이제 개인정보 자체가 민감하고 정확하다라고 오해하는 게 좀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현태 선생님처럼 집합기록으로 민족차별을 규명할 수도 있지만 중등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부모의 소득 수준, 어떻게 보면 전체 데이터를 쓸 때 부모의 자산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의무교육을 하지만 일제 시기에는 아무나 못 가는 거거든요. 학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의 웬만한 대학 이상 보내는 것처럼 중등학교에 학비가 든다는 거죠. 그러려면 실제 정말로 당대에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학교를 보낼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 기록.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신체 발달 지수인데 이거는 사실 개별적인 사람을 연구할 때는 이 사람이 키가 작았다 크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크게 또 뭐 좌우지 않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당시에 지금 초등학교 잠시 보여드렸지만 초등학교 기록이 학적과 상당히 많아요. 그 초등학교에 있는 뭐 이름을 빼도 관계 없겠죠. 생년과 그 다음에 그 키, 몸무게 이런 기본적인 지수들을 다 이걸 수치로 만들어 놓고 나면 이 당시에 뭐 1911년도에 몇 살 정도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물론 학교에 갔으니까 그나마 사정이 좋다고 전제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평균 키, 그 다음에 몸무게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학교의 수준으로 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해서 일제 시기에 일본이 한국을 되게 잘 살게 해줬다 라는 식의 그런 논리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근거 중 하나가 건강지수가 높아졌다 할 때 따로 측정할 게 없기 때문에 뭘 보냐면 행여병자 사망자들, 그러니까 길에서 노숙자로 사망한 사람들의 그 신체를 측정한 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제 시기에 통계를 만들었어요.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각 행정기관마다 통계를 만들었는데 이 통계 문제가 뭐냐, 어떤 기준으로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통치의 목적이든지 아니면 통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데 그 의도와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게 좀 찝찝하게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는 가끔은 이게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연구를 통해서 학술을 이게 사실 학술의 극복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목적으로 한다면 뭐냐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지식을 어떻게 만드냐? 새로운 통계를 만들고 지금의 수요에 맞게, 그러려면 이 데이터들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학적부가 갖고 있는 가장 풍부한 자료라는 거죠. 사실 약간의 예산만 지원되고 기록은 협조해 주신다면 정말 이 데이터 가지고 통계 연보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활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생산, 과거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강 과목 분석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경성대대의 학사 운영, 수업 실태, 졸업 논문 주제의 경향, 당시 때 영문학을 전공했으면 영문학 졸업 논문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당시에는 그 교수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주로 이제 연구하게 되는가라든지, 이게 일상생활은 별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지적 흐름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이제 다양하게 나갈 수 있는 자료들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약간 좀 고생했던 건데 국가기록에 내는 걸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대충 뽑은 것들이 이제 일제 시기에 이제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를 고등보통학교 또는 여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 그 다음에 일본인 다니는 학교는 중학교, 고등여학교 이렇게 분리되는데 이 학교가 있는 학적부를 현황을 좀 봤어요. 지금 보면 중등학교의 학적 현황이에요. 쭉 보면 이제 지역별로 남아있는 건데
의외로 많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충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의 뭐 농고 되겠죠. 농업학교, 실업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농업학교, 공업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농업학교였어요. 농업학교 중에서도 이제 학적부가 남아있는 여자학교는 많지 않으니까 어쩌면 대부분 이제 서울 쪽은 안 남아있고 경남 쪽이 가장 많이 남아있네요. 경북하고 이렇게 편차가 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로 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기록원의 소장단 학적부의 현황을 보니까 그 일반계 중등학교의 경우 보면 서울을 제외하면 이제 중부 이남의 조선인 남자 공립학교를 거의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북쪽 지방에 학적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해도라든지 함경도라든지 평안도 쪽에서의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이렇게 이제 내려오신 분들이 해고록 아까 뻥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거 외에서는 구성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 학교는 다 있지만 여자 학교가 거의 없다는 것들. 그게 약점이고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공립학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흔히 뭐 서울에는 5대 사립이라든지 뭐 대전 쪽은 사립이 없으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배재, 중앙, 뭐 이렇게 뭐 양정 이런 학교들은 학적부가 없습니다. 그 일본인이 주로 다니는 중학교 학적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고의 전신이지만 인정하지 않는 이제 경성중학교라든지 용산중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전중은 대전고가 연결되는데 이것도 약간 나중에 재밌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고부와 고등학교는 학교 수입에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수집 과정에서 안 들어온 것인지 안 남은 것인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나중에 뭐 이용쌤 질문하셨으니까 난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 이제 사범학교의 경우도 일제 말기에 사범학교가 전국에 다 만들어지는데 전주 사범학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고요. 경성사범학교는 서울대 전신 학교로서 서울대 기록본부에 소장돼 있다. 좀 확인했었고 실업학교는 이제 뭐 농업학교 43곳 이런 정도로 쭉 남아 있습니다. 학교 숫자에서 남아 있다는 거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네, 초등학교 학적부는 이제 오른쪽은 제가 이제 학적부를 한테 열심히 찾고 뭐 하고 있다니까 어느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학적부 하나를 전체를 다 찍었다면서 저한테 보내준 것의 샘플이에요. 아마 저게 연천보통학교인데 보면 대체로 한 초등한 한 1263개 학교의 학적부가 국가기록원에 들어와 있는 걸로 일단 최소라고 제가 확인했던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기타 학적 자료가 있는데 이제 졸업생 명부가 있어요. 졸업생 대장들. 이것도 제가 이제 작업하느라고 기록원에서 상당히 많이 열람을 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뭐 다 종류가 다 달라요. 뭐 졸업 대장, 졸업생 명부 이렇게 이름도 다르긴 하지만 방식도 옛날 거 그대로 이제 이름만 쓴 경우, 이름하고 연번만, 어떤 거는 이름과 주소, 어떤 것들은 해방 이후에 다시 재정리한 경우,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뭐 취업 현황도 포함되어 있거나 아주 다양하게 되는데 정보가 다 다양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총 한 526곳 정도 학교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울산의 0이라는 것은 아마 울산교육청에서 안 보낸 것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하나 이제 소개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자료든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이름밖에 없는 거라도 어떻게 매우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게 입학, 퇴학, 개명 허가부라는 자료가 있어요. 저게 이제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 지금은 이제 경기고등학교의 이제 전신학교인데 1912년부터 32년까지의 입학자, 그 다음에 퇴학자 이름을 바꾼 사람들의 이제 명단이에요. 저도 사진으로 표지만 보고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게 있는지 전혀 몰라요. 다만 이게 서울시특별시 교육청에 소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2018년도에 국가기록원에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복원하고 기록원도 한 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본은 이제 교육청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육청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성제일고고 이 자료가 왜 제가 그렇게 보고 싶고 궁금한지 연구자들이 혹시 이 자료가 공개되면 뭐가 있을지 문학 연구자들이라든지 역사가 다 달려들 만한 거냐면 아까 뭐 정태진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시문이라든지 뭐 한설야라든지 그 유명한 조선공사 박헌영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경성제일고고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재적생들이에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졸업한 사람보다도 재적되거나 중퇴한 사람들이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알려져 있을 뿐이지 실제로 누가 입학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졸업생 명단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생보다도 입학자가 더 중요한 것이 이 경성제일고인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중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지 아니면 원래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 정보가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1920년대까지 이 시기까지는 경성고고는 졸업생의 그러니까 입학 대비 졸업생의 비율이 50%가 안 돼요. 가장 심할 때는 3일 정도 직후에는 그때는 한 30% 졸업해요. 10명이 들어오면 3명만 졸업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졸업할 때 5명. 30년대 가야만이 한 8명 정도 졸업을 해요. 그만큼 이 졸업하지 못한 사람의 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상상만 하는 거죠. 마치 로또 되는 것처럼 야, 이 절에 뭐가 엄청난 게 나올 거야. 물론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걸 아는데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제가 서울시 교육청 가서 열람 신청해도 똑같은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아마 안 보여준다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게 간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는데 봐야 뭐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현장에 부딪혔을 때 제일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1920년대, 30년대를 다시 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자, 아직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행위자료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위자료는 주로 이제 형무소에서 수용자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했던 하는 그런 자료들이죠. 그래서 보통 원래 이제 판결문은 재판소 자료고 이 행형은 그래서 형무소에서 생산하는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판결 제가 특히 이제 두 가지에 주목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가출옥 관계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뭐 가출옥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지금 뭐냐면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인데 이게 이제 총 한 261책 정도가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한 63만 1천 쪽이고 한 16,800명 정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내용들을 보면 가출옥의 불신, 집행지휘서, 판결문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출옥 서류 중에서 이 독립운동 관련자 한 1,418명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한 591명이 소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63명이 이제 전향 문건을 제출했고, 근데 실제로 현재서 전향을 가지고 연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향서는 20건 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가출옥 문건 내에 기존의 연구보다도 이 20건 가지고도 논문이 한 10편 나왔는데 63건이면 더 많이 나오죠. 이제 그런 거인데 이 자체는 이제 그 기록을 했던 행영문서 해제집에 나온 걸 쳐도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근데 사실 더 잘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게 뭐 보면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운동가 판결할 때는 쓰고 있는데 그 외에는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자체 뭐라는 것 자체는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보기는 좀 힘든 자료예요. 특히 더 중요한 게 가령 이제 저는 뭐 전향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서 저 전향사 매우 중요한데 사람들이 전향을 했다면 친일파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향 자체는 사실 당시 옛날 사람들이 전향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감옥생활 너무 힘들어서 전향했다거든요. 나 진짜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면서 이제 그냥 반성만 써주고 나올래.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친일일까? 이런 게 요즘 최근에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의 학계에서도 그런 걸 하려면 연구를 해야지 이제 판단의 근거를 삼는 거죠. 이 사람이 독립운동으로 서운을 할까 말까 하는데 분명히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 갔는데 전향서를 쓰고 나왔어요. 근데 이 전향서가 진짜 장문의 전향서인지 아니면 한 10줄짜리 그냥 그래서 전향서인지 내용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합의되는 게 없어요, 이게.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른 증거를 대게 되는 거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설명이니까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 주십시오. 네, 넘어갈게요. 아까 쭉 보게 되면 앞에서는 어떠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그 정보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한 10가지 쭉 나오는데 그 정보들이 보여지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보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수자 신분자료는 신분카드인데 어쨌든 이 재수자 신분카드를 검색하면 철기록물 118건, 건기록 12,589건에 나와요. 대부분 부분그 또는 비공개예요. 사실은 이게 제가 뭐 더 하고 싶어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카드도 인터넷에서 누가 독립용자 서원 받아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제가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게 최고의 정보죠. 다만 여기도 명적표라는 것은
행영 기록에서 중요한 이제 우리가 신상 카드인데 이러한 정보들이 다 있는 거죠. 아마 판결문 등이 첨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아까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민감한 정보로서 다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자료들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같으면 지금 민사 판결문 같은 경우도 이미 대한제국권은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대한제국식의 민사 판결문은 공개되는데 왜 조선총독부 물론 1년 차인데 1911년 거는 공개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역사적 기록물이 뭐 19세기 조선시대 거면 역사적 기록물이고 일제시대는 아닌가?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걸리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뭐 조금 더 해야 될 것들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